안녕하세요. 스픽스 끝판 토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미입니다. 오늘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고 정치 이슈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님 오늘은 특별히 요청하신 닉네임이 있어서 그 닉네임으로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예, 진보의 달마대사 김종대 모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시야를 맑게 해드리고 네. 뻥 뚫어드리고 네. 예. 달마대사형 정치를 하겠다. 김종대입니다. 예. 특별히 박수로 이렇게 예.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요,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아우, 뭐 없습니까? 유성매직 이런 거랑 뭐. 유성매직 민주당 똑순이 이경입니다. 아니, 저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민망했는데요. 그래서 똑순이라는 좋은데? 유성매직. 유성매직 좋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똑순이 둘 중에 저는 하나. 유성매직이 더 좋은 거예요. 유성매직이 더 좋은데요? 네. 네, 유성매직 이경입니다. 왠지 느낌이 좋아요. 느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세에 몰아서 지금은 민주진영 박진영 민주당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연구원. 네.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계속 네. 일부러 그러세요?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 좋은데요? 저러면서 은근히 본인 광고 시간 늘리고. 아니 저기 의원님 달마대사 이런 거 있으세요? 이런 거 만들어 주는 분 있으세요? 이제 머리 깎아야지. 이제 머리부터 깎으시고. 그러지 않아도 머리 잘 빠져요. 비 오는 날 더 잘 빠져요. 산성비라서. 아니 저희가 이제 아이고. 기분 좋게 문을 열었는데 대단히 좀 놀랄만한 워딩이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 그 부분부터 짚고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대체 어떤 맥락에서 탄핵이란 말이 대통령 입을 통해 나왔는지 한번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제작진이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어쨌든 그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이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여러분들도 본인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그 주변의 저 상황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경청해서 하여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 영상을 보고 일단 영상을 보기 전에 기사를 보고 좀 놀랐어요. 아니 대통령이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에 출연했을 때 탄핵이란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여권 패널들만 공격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지금 이건 대단히 생경한 풍경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종대 의원님. 뭐 달마대사가 한마디 하자면은 이제 이게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가드 내리기. 가드 내리기요. 그러니까 무슨 올리기가 얘기냐. 아니라 가드 내리기인데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이나 특히 무하마드 알리가 그런 복싱을 잘했는데 맞습니다. 네. 가드를 내리고 링에 기대요. 링에 줄을 잡고 막 때려봐. 무방비 상태인데 때려봐. 그런데 때리면 요래 피했다, 조리 피했다. 하다가 때리는 사람 지치게 하고 쉬고 웃고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가드 내리기. 할 테면 해봐. 때릴 테면 때릴 때려봐. 테면 때려봐. 그리고 계속 해봐. 내가 나 결심할 수 있어. 이래봬도 나 한 칼이 있는 거야. 그게 다음에 가로 속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싱의 이제 상대방을 깔보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런 제스처의 딱 맥락이에요. 맥락 자체가 그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말은 탄핵할 테면 하라 그래 놓고 그 뒤에 말은 잘 경청하겠습니다요. 또. 그러면 탄핵할 때 해라 그래 놓고 뭘 경청을 해. 내가 할 길 가겠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책임입니다. 이거는 황급히 주워 담는 거예요, 또. 황급히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투를 보면은 우리가 논리적인 맥락이나 정치적 의도를 따지기 이전에 저는 저 심리 상태가 몹시 궁금해요.
어떤 심리 상태일까? 나는 가드내리기라고는 보는데. 네. 그리고 저기 예산 갖고 탄핵하자는 사람 전 못 봤거든요, 여태. 그럼 근데 저도요. 뭐 어디서 탄핵을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탄핵을 하면 이제 여러 뭐 후쿠시마 오염수니 모든 실정에 대해서 탄핵이 그 연장선상에서 언급되는 건 몇몇 봤지만 예산을 갖고 언급된 적은 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재정을 줄여서 지출을 줄여서 즉 복지 너절너절하게 안 하고 저기 선별 복지로 두텁게 지원하겠다. 사실은 이 논리고 원래 보수 정권이 많이 해왔던 말이에요. 늘상 보수는 보편 복지를 반대하면서 저 얘기를 계속 해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복지를 줄여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지를 퍼주는 복지라고 매도하면서 특별히 취약계층에 이렇게 골라서 두텁게 해드리겠다는데 이 말의 문제는 뭐냐면 어디가 취약한지 국가가 어떻게 다 아냐는 것이죠. 그게 취약해서 진짜 그 취약한 분들한테 두텁게 될 수 있는 복지의 전달 경로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반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이야기는 자기가 이제 복지의 전달 체계에 대한 어떤 과욕, 과신, 거기에다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걸 반대하는 거는 뭔가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는 정치 투쟁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되나 노니까 난 참 윤 대통령하고 내가 진짜 이 복지란 무엇인가를 갖고 끝장 토론을 하고 싶어. 물론 응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주로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런 걸 강조하는 거에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런 얘기는 또 국민들한테 이게 삶의 질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게 해야 될 주제를 저렇게 정치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참 저런 복지는 사실 어떤 국민 입장에선 수치스러워서 줘도 받고 싶지가 않아. 실제로 우리나라의 선별복지제도의 40% 수혜자들이 안 받고 있어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뭐 써내라 그러고 통장 잔고 가져오라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안 받고 말아. 수치스러워서. 당신의 빈곤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네. 사람의 수치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복지 효과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아, 예전에 무상급식 얘기 생각도 나네요. 네. 아이들한테 선별해서 하면은 오히려 신청을 안 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죠. 있었으니까. 예. 제가 지금 귀에 쏙 들리는 단어는 가드내리기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인 척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상대방은 아마 국민일 거예요. 조롱하는 듯한 이 뉘앙스, 할 테면 해봐라. 그러면서 어떤 심리인지 잘 알기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미리 김 빼는 효과, 의도, 시도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진영 원장님? 아니 우리 저기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 평론하러 나오셨으면 심리도 분석을 해주셔야죠. 모르겠다 그러시면 어떡하십니까? 달마 대사님께서. 특히 심리를 잘 아셔야 돼요. 달마 대사님 심리 파악을 더 하셔야죠. 조금 더 하시죠. 네. 내가 다 듣고 해야지.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탄핵이 이제 불경스러운 단어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저를 방송에서 잘랐던 방송국들 이제 반성하세요. 제가 탄핵 이야기 꺼내가지고 방송국에서 다 잘렸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뭐 알겠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통 요즘 이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술적으로는 포괄적 복지, 자녀적 복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이제 포괄적 복지라는 것은 헌법에 있는 국민의 사회권, 행복 추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포괄적으로 다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국가의 의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녀적 복지라는 것은 남는 돈이 있으면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이 하는 선별적 복지라는 것이 남는 돈이 있으면 준다. 자녀적 복지.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영국에 이런 데 구빈법 이런 데서 생긴 전통인데요. 이거는 부자가 못 사는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시혜죠. 그렇죠. 시혜적인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국가 예산으로 주는데 그게 부자 돈이에요?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이 재분배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복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국가를 운영할 기본 자질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그건 다 알고 있었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복지를 입에 올리다 보니까 또 이게 새로워 보이는 거지. 자질 이 얘기는 사실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탄핵 이야기를 꺼낸 거는 쫄아있다.
아, 오히려 신경 네. 쓰고 있고 머리에 담아둬 있던 단어기 때문에 그렇죠. 나온 시간에 거예요. 나왔다. 치킨 호크. 아, 메인 척 하는데 알고 보면 닭이다. 치킨이다. 네, 치킨이다. 아. 맞아요. 치킨 호크는 뭐 미국 진보에서 아주 잘 써먹는 네. 거예요. 한마디로 뭐 겁먹었다. 뭐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경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이게 네네. 이제 프레임 개념의 창시자, 그러니까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죠. 맞습니다. 조지 레이코프가 이런 그 개념을 창시했는데 한마디로 자 지금부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코끼리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죠. 네. 하지 마 하는 순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탄핵을 이미 대통령이 물꼬를 터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탄핵을 지금 이렇게 이 방송에서도 탄핵을 주제로 우리가 논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 소위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 모든 방송에서도 물론 종편에서는 좀 이것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탄핵을 주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일 때 국회 내에서 거기 이제 국회 계단 있죠. 거기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를 봤을 때 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탄핵 발언들 국민들이 같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모두 국민들 모두 다 함께 오셔가지고 한 집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가장 그것을 주의했었습니다. 혹시 나오면 네, 또 그게 공격의 알겠습니다. 빌미가 될까 만약에 탄핵 소리가 나오면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하면 많은 분들이 힘내라 그 소리를 묻히게 민주당 그럼 하시려고요. 힘내라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구호를 그런 식으로 좀 그게 바꿔봤거든요. 민주당이 문제야. 탄핵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당대표가 전 이해는 했었습니다. 당대표가 단식 중이었었고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것을 그 단식이 본질이 좀 퇴색될까 하여 뭐 네, 그런 이해됩니다. 부분이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집회에서도 이제 탄핵 발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물꼬를 점에서는 텄다. 그 점에서는 대통령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진짜 보좌진들과 상의하에 이게 나왔을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지불식간에 던진 겁니다. 본인이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염두에 천공은 두고 얘기했을 수 있지. 보고요. 천공이나 몇몇 그렇죠. 부주의자들은 얘기할 수 네. 있죠. 달만 대사보다는 급이 한참 떨어지는 쓸 사람들.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는 했었을 것 같아요. 보고는. 그러니까 천공에서도 들었을 거고 여기서 보고는 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무슨 네. 워딩들이 그럼 이 나온다. 워딩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아마 보좌진지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보좌진은 그렇죠. 근데 60분 중에 59분은 혼자 60분 회의 59분은 혼자 떠든다는 분입니다. 그 얘기가 들렸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 사적인 메시지는 많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비공식 소통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거든요. 대통령. 그러니까 어디서 뭔 얘기를 듣고 와서 보좌진도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튜브 보시겠죠. 왜 체리 따봉 사건 기억 안 납니까? 그렇죠. 그거 그것도 뭡니까? 놀라웠죠. 그때 저 국민의힘 대표한테 네. 이렇게 이런 부분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저 VIP가 저 어디서 듣고 이 정보는 어디가 출처일 것인가. 아니 그런 건 많죠 오히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소통이 잘 되는 분이에요. 유튜브하고. 네. 잘 되는 분입니다. 꽉 막힌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될 면에서는 때는 돼요. 오죽했으면 저기 조중동이라도 제발 좀 보시라고 뭐 그런 그 쓴소리하는 분까지 유튜버 있겠습니다. 보지 말고 조중동 신문 보시라. 근데 저는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위정자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절차가 옛날에 그 보장하고. 전원책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누가 퇴진 이야기하니까 퇴진이라고 하지 마라. 탄핵이라고 탄핵해라. 탄핵이 헌법 그렇죠. 절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잉겔하트 교수가 있어요. 네. 이분이 인상적인 얘기를 포린 팔리시에 썼는데 뭐냐면은 민주주의의 강점은 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거가 좋은 지도자를 뽑는데 그다지 쓸모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지도자는 중국식 인재 양성 시스템이 그렇죠.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강점은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지도자를 손쉽게 걸러내는. 제거하는 데서 저 강점을 발휘한다는 거죠. 독재는요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고 뭔가 큰 어떤 희생을 치르고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 네. 그런데 민주주의는 간단하거든요. 방법이 선거가 있네요. 있고 그다음에 선거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그게 민주주의 강점이지.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가 사회주의 권위주의보다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쉽게 제거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탁월함이라는 건데 영국 총리가 40일 만에 그 총리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그 여성 총리. 여성 총리.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기 세금하고 재정 정책 하나 그거 잘못 얘기한 죄로 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40일 만에 아웃이에요. 저기 일본도 저 정권 지지율 떨어지면은 무조건 해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역동적인 나라가 뭐가 다른가 보면은 선거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묻는 제도가 선진국일수록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핵이란 말을 금기시하는 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오래도록 이 대의 정치는 신성한 거고 권력은 한번 선출하면 이거 국민의 뜻이니까 감히 도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잉게르하트 교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오히려 더 뒷부분에 민주주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네요. 선출한다는 그렇습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쉽게 나쁜 지도자를 제거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주의의 한 역할이 있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시내버스를 501번 타야 되는데 503번을 탔어. 잘못 탔어. 그러면 내려야죠. 아니 다음 정거장에서 이 차가 아니네 하면은 얼른 내려야 돼요. 그러는데 한 번 탔으면 그 차를 못 내려? 이게 대단한 말이 돼? 대단한 말이 예시입니다. 되냐고. 그다음에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헤어져야죠. 좀 지켜보고요. 조금 한번 보고. 아니 가차없이 헤어지면 가차없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니면 아닌겨. 맞습니다. 기면 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기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어땠습니까? 평생 그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 그렇죠. 그 차별을 당하면서도 이런 거 입 밖에나 냈습니까? 그럼 그런 전근대적인 사회가 그게 저기 가정이 뭐 그러면은 뭐 그게 저기 행복한 사회입니까? 이혼할 땐 해야지. 이제 역사적으로 독재를 보면 동양은 결국은 왕조의식, 동양식 전제군주제에 의해 가지고 세뇌되어 있는 대통령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식 때문에 독재가 많이 생기고요. 불가침의 서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톤의 철인 정치 핑계를 댑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철인이 정치를 해가고 오랫동안 해야지 국가가 잘 된다는 생각. 네. 그게 이제 히틀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플라톤의 철인 정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포퓰리즘을 이야기하잖아요. 민주주의 원래 포퓰리즘인 겁니다. 포퓰리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원래 타고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고요. 또 민주주의는 또 혼란스러운 겁니다. 원래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저는 요즘 이제 여론조사나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여론조사들 몇 프로 나올까? 한번 그런 이야기 한번 슬쩍슬쩍 물어봐요. 제 예측은 50% 넘게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사람이 60% 나오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정말 싫다고 50한 3, 4% 나옵니다. 이게 선호의 강도, 증오의 강도거든요. 증오의 강도가 세면은 사실은 정치인은 그 사람을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제가 학부 때 철학을 전공해서 플라톤의 그렇구나. 국가를 읽으면서 철인 정치에 상당히 매료됐었던 그 기억이 나요. 이게 잘만 구현되면 정말 정치의 이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선거,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혼란, 혼돈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지금 가차없는 이별 말씀 주시니까 그 민주주의에서의 가차없는 이별의 방책은 이제 선거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총선. 총선하니까 다들 마음이 급해지고 국민의힘은 갑자기 느닷없이 김포 얘기를 또 띄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김포 얘기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이경 대변인님, 아니 김포 서울에 넣겠다 이런 말씀 들으셨을 때 지금 유성에서 선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딱 어떤 느낌 드셨어요? 어떻게 평가 느낌이 드셨어요? 우선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김포 얘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지도를 아마 찾아보셨을 겁니다. 북한하고 바로 접경 지역이 김포입니다. 근데 서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도를 접경 지역에 이렇게 붙여서 놓는 게 맞습니까?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요. 그렇게.
그거부터가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그게 맞지가 않는 것인 거고 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다라는 게 지금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저희 제작진이 마치 저거 어떻게 이경 찾았어? 대변인의 멘트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 너무 올려주시네요. 저는 첫 번째 저거 보자마자 너무 무섭고 아, 끔찍했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니까. 아니, 저게 근데 뭡니까? 저건 트라우마가 있는 게 우리가 6.25 전쟁 때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된 이유가 예. 저 김포 축선이 뚫려서 그래요. 네. 저 사단장이 누군지 알아요? 1사단장. 백선엽. 백선엽입니다. 거기가 뚫리면서 그 당시 뚫렸을 그때 때요. 동부전선은 안 뚫렸거든. 버텼죠. 거긴 버티고 있었다고 사해계 사단이. 그냥 못 내려오는데 여기는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냥 하루아침에 뚫려가지고 서울을 사흘 만에 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의 최고 밀집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지상군의 60%가 저 김포 축선에서 서해 쪽으로 있어요. 그렇군요. 한반도 그러지 않아도 군사 밀도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었던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그거였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우리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간사이 메가시티 그리고 지금 영국 맨체스터 메가시티가 있었잖아요. 그 그렇구나. 옆에 그 이제 일본 같은 간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경 그리고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런던에 비해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지방 정부 소멸.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여러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생겨났던 거고 대한민국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제가 크게는 뭐 부울경 우리가 그때 민주당 전체 단체장이었었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였으니까 그때 이것을 추진했을 때도 오랫동안 기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다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서울에 이제 너무나도 서울이 팽창됐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소멸됐다라는 개념으로 메가시티가 나왔던 것인데 저렇게 지리적으로도 위험한 것인 거고 지금 서울의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 서울이 오히려 팽창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 뜬금없이 갑자기 나왔는가? 우선은 선거 이슈로 던져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에서 주제로 삼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하나하나 제가 다음에 뭐 예산 얘기도 할 거고 또 교통 얘기도 뭐 시간이 되면 들을 텐데 네. 이런 점이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김포 시민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국민의힘이 그전에 전략가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민주당에 저런 전략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가졌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는 전략가들의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가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윤핵관들이 너무 설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혀 전략가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번지냐면 찢기놀이예요. 김포 그러니까 성남은요, 남양주는요, 고향은요 하다가 이제 이렇게 찢기놀이. 다 넣어주겠다고 막 그러고 돌면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복권 당첨할 때 이렇게 원형 이렇게 예, 돌리잖아. 숫자 뜨리릉 이렇게 돌리고 쏘세요. 쏘세요 하면 딱 써서 당첨. 당첨해가지고 어디 거기다가 이제 그 숫자 대신에 김포, 저기 남양주, 일산 고향, 뭐 성남, 과천 안양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수원. 어디 써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야. 찢기놀이가 시작된다 이제. 이게 김포로 어디 이게 끝날 일입니까? 그래서 빙글빙글 돌리는 판이에요. 이게 총선판이. 다음 주에 하남 나옵니다. 하남 이번 나오면 주에도 또 뭐 하나 이게 더 나와요. 빙글빙글 돌리는 판이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 옛날에 그 저기 2014년에 그 저 동작구 보궐선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나경원 의원이 나갔어요. 예. 그때 보수에서 난리 쳤습니다. 이거 세월호 후유증도 있고 어차피 여당이 지는 선거인데 왜 좋은 후보를 내느냐? 이건 포기한 선거. 그런데 그때 강남 사구란 구호가 나왔어요. 강남 사구. 강남 사구. 네 번째 강남의 구. 이게 쓰나미 같은 충격을 줬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강남에서 동작동에 이르는 서열 구조가 이미지가 된 건데 제일 꼭지점엔 청담동 사모님이 계시고 강남구 청담동. 그다음에 이제 서초동이 있고 그리고 여기 동작동이 있는데 이걸 끌어올려. 강남 사구로서 같은 반열로. 그래서 벨트. 그러니까 강남 벨트인데 이거는 실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냥 이미지와 레토릭이거든. 거. 근데 그게요 무시 못한 게 표심을 바꿉니다. 그렇죠. 뭐 어떤 면에서 이 개발과 그 상승에 그 저기 판타지를 제공하면서 이게 선거판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찍기놀이라는 거예요. 찍기놀이라는 거는 내용 자체는 없지만 레토릭만 이렇게 남아있지만. 톡톡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갑자기 그 무언가가 나의 물질적 욕망과 아울러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이게 이 실체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시너지가 딱 나오는 거네요. 이 표심을 그렇죠. 살짝살짝 건드려주는 전략가 없다고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략일 수 전략이죠. 있는 전략이죠. 당연히 전략이죠. 거죠. 저는 시간이 지나면은 국민들이 글쎄요, 아실 거다. 국민들께서 왜냐하면 2015년도부터 우리가 5년간 통계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중에서 우선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실질 임금 격차를 보면요, 34만 원에서 53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종을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용률 차이도 크게는 6.7%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이제 5년간 21년도까지 수도권의 유입 인구의 78.5%가 청년층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아니, 알바를 해도 서울 가서 네. 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지역에 일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지역이 완전히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이게 전략가가 없다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러면은 서울에 이렇게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낙후된 서울의 다른 도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당협위원장, 민주당을 따지면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TK, PK에서도 그러면은 여기서 서울을 더 비대하게 한다? 그럼 지금까지 TK, PK가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했는데, 그럼 거기는 청년층이 없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40, 50대가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지층들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던진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지금은 솔깃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아직 선거 뭐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그 안에 지금도 언론에서 많은 팩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많이 아시지 않을까? 저는 이것은 전략가일 수 있나? 전략가가 이걸 내는 거일 수 있나? 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저는 요 상황을 좀 알거든요. 제가 이제 김포에 오래 그게 계시잖아요. 네. 김포 평야 넓은 들에 풍년이 들었다. 노래를. 네, 김포 인근의 초등학교 교감입니다. 오, 본인이 나오시는. 저희 딸이 나와요. 딸이 나오신 교가를 아세요? 농민관 줄 알았어. 나도 평양. 근데 그 학교에 농촌이 있죠, 농촌. 교가가 정말 멋있어요. 세계로 뻗어가는 활주로의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오른다. 교가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활주로 진짜 비행기. 처음 들어보네. 아니, 무슨 뭐 애국가 같아. 세계로 뻗어가는 이렇습니다. 교가 멋있죠. 멋있어요. 어떤 학교인지 몰라도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예, 학교가. 김포에 김포 평야를 와. 배경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거 그럴 듯하면 속아 넘어가요. 근데 이거 너무 엉터리인 거야. 이제 우리 공간의 계급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간의 송강호하고 봉준호 감독했던 영화 기생충. 기생충. 네. 기생충 계단을 보고 뛰어 올라가잖아요. 지하로 살자가요. 네. 위치로서의 아래가 딱 상승하죠.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보이지 않습니까? 또 평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사는 사람들은 너 어디 살아? 강남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서울 산다고 이야기해요. 자, 분당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그러면 성남 산다고 합니까? 분당 산다고? 분당 산다고. 분당 산다. 광교 사는 사람들은 수원 산다 안 그래요? 광교 산다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개연성이 그럴듯하게 있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처럼 강남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이 지도는 누가 봐도 너무 이거 끝자락에 이렇게. 아니도 아니고 한쪽부터 북한에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로 와가지고 김포가 곧 청담동처럼 됩니다. 대치동처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많이 먹히겠어요? 너무 헛소리해서 이게 먹히지 않는 거고요. 아니 근데 혹시 들으시는 맞아. 김포 주민이 이제 저녁 드시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말인즉슨 맞지만 사실은 서운하다고. 서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서울 편입이 아니라 적경지역 주민법으로 우리가 김포의 자존감을 실려 적경지 특별법으로 지원책이 그걸로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 김포의 자존감을 높이고 맞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별로 예산을 안 태워서 이거 아니 몰라서 해서 그래요. 그러죠. 제가 김포시장, 고양시장, 파주시장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적경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국가산단이 들어올 수 있어. 알고 있어요, 그거? 카메라 모르죠? 카메라 여기입니다. 이미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 이거는 벌써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어요, 이 법이.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
사람들이 잘 모르고 몰랐습니다. 이건 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지자체에 특별한 어떤 배려를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하고 교부금도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럼 거예요. 서울에 편입되면 오히려 못 받겠네요. 못 받- 교부금 없어요. 받죠. 서울에. 여기는 서울시인데. 그렇죠. 접견지가 아니라 네. 서울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것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적경 지역에 200만 주민이 살고 계시고 그 많이 중에 살고 제일 계시네. 많은 경기도에는. 주민들이 저기입니다. 바로 김포 강화 네. 축선이거든요. 네. 여기에 제일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남북 군사 합의서 무력화하면 이제 강화도 같은 데 가면 밤낮으로 남북 확성기 틀어댈 거고 탈북 단체들 와서 전단 날릴 거고. 전단 살포 또 최근에 위헌 또 나왔으니까 우리 저 금지하는 거. 육군이 무인기 띄운다고 이라고 아주 칠할 연병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질이 주저앉아요. 너무 떨어져요. 아, 그래, 이제 삶의 질이. 지금 그러면은 원래는 이런 걸 국가가 보상해 주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그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 무지 많기 때문에 재산권 치면 또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애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정치가 좀 미안해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얼마나 우리가 자존감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뿌리를 박고 살자. 이런 마음의 운동을 해줄 수 있는 저기 국가의 지원과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아까 그 초등학교 교과처럼 네, 그, 평야. 듣기만 해도 이게 웅장해요. 가슴이 뛰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마냥 저걸 비웃을 일이 아니라 방향은 이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근데 서울시 편입이라는 이 허위 의식에 속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광교, 분당, 판교 보고 서울시에 편입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할 거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서울시의 변방구, 낙후된 변방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도시가 자기 발전 계획을 가져서 판교나 분당이나 광교처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목표치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판교나 이 분당이 왜 발전했냐면 IT 산업밸리가 있어서 발전한 거예요. 결국은 고급 양질의 일자리가 자기 도시 내에 만들어지면은 도시가 자족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서울로 선을 달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빨대 효과라고 해가지고 원심력에 의해서 서울 도심으로 모든 것이 문화, 자영업 이런 것이 다 쪽 빨려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김포 이제 시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이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그쪽에서 얘기했던 것이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됐었잖아요. 근데 김포에서 서울로 골드라인이 힘들긴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2-3분씩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19 응급구조대가 항상 항시 대기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연장할 수 있는 게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뭉갠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본인들이 뭉갰어요. 네. 그리고 지금 9호선 연장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교통 편의를 완전히 뭉개놓고서 자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무조건 그럼 교통이 더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김포에 있을 때 광역도시 철도로 되어 있으면은 국가에서 70%를 지원하고 김포에서 30%만 하면 됩니다. 예산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이 돼서 26번째 자치구가 되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40%, 국가에서 60%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하철 노선을 연결하는 것은 김포에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40%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에서 김포 라인만 이거 연결할 것을 논의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김포 주민들께서도 김포에 사는 시민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정보를 알수록 반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필경 다른 뜻이 있어요. 그 김포는 에드발란으로 띄워놓고 다른 걸 하려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뭘까요? 그게 본질이라면 강서면을 서울로 편입시키려는 거예요. 강서면. 양평군 강상면. 그 유명한 강서면을요. 강상면이요? 거기 그 고속도로가 글로 갔기 때문에 중점. 거기를 서울로 편입시키려고 그러는데 방향이 이렇게 아예 되면 다른데. 진짜 탄핵당할 수도 있거든. 네네. 그래서 뭘 하나 끌어들인 거예요. 징검다리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그래서 논란은 김포로 하고 이 논란이 번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나는 원래
그 그 보관이 아니겠느냐. 아니, 지도상으로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모양 비슷하네. 김포도 이렇게 마치 딱 그런 약간 양쪽 김포도 아령 말씀 마치 주셨듯이. 고양이 꼬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강산면도 이제 방향을 바꾼 고양이 꼬리처럼 연결하면은 연결은 그렇지, 되겠네요. 너무 북쪽에만 편중될 수 없어. 남쪽에도 편입 후보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려는 게 내가 알기로는 저 감상면. 진짜다. 그 이제 아, 지금 진짜? 요걸 김포 문제는 살짝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5호선 연장해 줄 테니까 통합하자.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웃기잖아요. 뭐 저기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이거는 결국은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지금 김포에다가 회못이 있어. 김포에다가 이제 뭐 쓰레기 소각장. 건설 폐기장 문제당 쓰레기 그렇죠. 매립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유치하지 않고 5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것을 먼저 확정을 하세요.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그 이후에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제대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국가 사업이라는 쓰레기 것은. 매립장도 지금 인천에 1, 2, 3 매립장이 있고 김포에 4 매립장 예정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김포에서 당협위원장 자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 편입 조건. 서울 편입 조건으로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에 김포에 있는 매립장에서 이것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포에서는 갑자기 웬 날벼락입니까? 서울시의 그 방대한 쓰레기를, 그 많은 쓰레기를 김포에서 이것을 매립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사실을 김포 시민들이 알았을 때 찬성할까요?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시민들도 지금 4,000분 가까이 들어오시고요. 많이 예, 많이 들어오셨네. 들어오셔서 대단히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아까도 너무 접견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도 해병대가 그 해병 부대가 이사단이 해병 예. 일사단 있죠. 왜 저희 이사단. 남편이 이사단이 사령부 김포 있어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어. 해병대 나와서 내가 바로 뭐 근무했던 데다 그렇게 지나갈 때 그래서 생각보다 대단히 가깝고 북한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네. 산이 있어요. 그 저기 뭐야 애기봉. 애기봉도 있고 애기봉 북한 얘기를 보여요. 많이 바로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많고 쓰레기 매립장 가는 거 아니냐 그냥 이참에 경기도를 다 서울로 편입시켜라 뭐 이런 여러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묘수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김포 시민들은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그게 김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뭐 고향 또 인접지역 과천 뭐 수원 이러면서 계속 건드려주는 듯한 또 지금도 건들겠다고 하고 있고 내가 말한 찢기놀이가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민주당이 이 이슈에 그냥 함몰되면 같이 들어가고 논의에 참전하면 대단히 찬성과 반대만 남게 됐을 때 김포 시민으로서는 찬성하는 국민의힘과 아닌 민주당 그리고 이 김포와 같은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여러 다른 도시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민주당이 참전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참전 안 오히려 할 수가 참전. 없어요. 안 보수 할 언론이 수가 이거 없다. 물론 띄울 거기 때문에 참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참전해도 돼요. 너무 엉터리기 때문에 참전해도 되는데요. 정책 이슈를 다루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를 던질 때 허술하게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상대방이 물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 이념화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지방시대냐 수도권의 확장이냐 하는 그렇죠. 이념 예. 전쟁이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딱 걸리는데요. 누가 더 다수파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슈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슈를 갈라치기를 했을 때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16개 시도 단체장이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이거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60%가 반대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특히 호남이라든가 부울경 이런 데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시끄러운 이슈로 만드는 데는 성공하겠지만은 편을 갈랐을 때 다수파가 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거하고 달라서 우리 국민들도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고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 일본 이야기 예를 들면 일본이 똑같이 했습니다. 도쿄도를 3천만으로 해가지고 메가시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인구 줄면서 어떤 일이 된지 아세요? 외곽 도시들 전부 다 공실이 많은 아파트 많은 유령 도시 돼서 부동산 폭락했어요. 외곽부터 침체되기 시작한 외곽부터 거네요. 망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요. 지금 아까 뭐 집값이 오른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성남 판교하고요. 그러면은 그 서울의 서울 변두리하고 외곽 도시하고. 그럼 집값이 서울이면 서울이 높아야죠. 어디가 높습니까?
판교가 훨씬 더 높아요. 교통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통 문제요. 그리고 지금 김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군세라고 해서 담배 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다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다 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밖에 거둘 직접 수가 거둘 없어요. 수 있는 세수가 딱 막히는. 이거를 제외하고 이거 두 개를 제외하고는 9개는 모두 서울 특별시세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 이걸 거둔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김포가 1,0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지금 언론 찾아보면 1,900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지방교부세가 반납하고 제가 뭐 강남을 찾아봤더니 그건 100억 원대입니다. 100억대에서 200억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럼 김포가 많이 낙후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1,900원대를 받지 못합니다. 100대 100억 원대에서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만큼 세수가 완전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다른 구,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을 빼고 다른 구에서 반발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서울의 강남을 제외한 강남 같은 곳을 이렇게 발전한 재정 곳을 규정하기 제외한 위해서 주는 그렇죠. 돈이죠.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이제 김포가 포함 26개 이제 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나눠줘야 돼요.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북 같은 데에서는 발전해야 될 요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김포에 더 많이 떼어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측을 지지한 사람 입장에서는 강북에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되게 소외된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섭 위원장이 또 뭐 그런 얘기 그렇죠. 하더라고요. 소외된 느낌이 예. 있죠. 그럼 이게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장기화되고 팩트 체크가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은요. 이거 다 불편할 겁니다. 김포 시민들도 불편할 것이고 서울에 있는 다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다른 곳들도 다 뭐 어렵게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이제 이런 공간 구성하는 부처에 일을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하철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발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외곽에 있는 구들은 지하철 다 들어오는데 왜 발전 안 됐겠어요? 그렇죠. 요즘 발전한 도시 예를 아까 말씀드렸죠. 광교, 분당 있잖아요. 다 테크노파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 뜨고 있는 것 강서구에 아파트 많이 들어와서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이언스밸리가 들어온 거예요. LG 사이언스밸리가 들어온 거예요. 요즘 최고의 가치는 도시의 가치는 직주 근접입니다. 직장하고 주거하고 근접하는 거. 스마트 팩토리가 돼가지고 공장이 서울 시내에 들어와도 오염물질이 전혀 안 생겨. 오히려 환경도 좋아져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거가 연결돼야지만이 도시가 핵심으로서 성장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베드타운으로만 있고 상권이라든가 도시 명성은 는군요. 예. 핵심인 서울 시내로 쭉 빨려버립니다. 사건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전국 단위로 보면은 사실 관철하기 어렵고 선거의 전략으로도 상당히 허술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도 한번 총선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총선 전망을 하기 전에 여러 이슈들,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로 작동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1호 안건이 어쨌든 대사면으로 해서 그 의결까지 시켰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2호 안건으로 정말 혁신 우리가 시키겠다. 총선에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안은 아니라 지도부에 권고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런 여러 변수들이 반영된 이후인 오늘 시점으로 총선 전망을 다시금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좀 부탁을 드리고 전망치를 한번 토론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주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시청자분들 보시기 편하게 크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또 제작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써주시고 한번 말씀 주저하지 않고 저희 진보의 달마대사 김종대 의원께서 굉장히 딱 이게 일필휘지로 써주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 한번 들어볼까 싶습니다. 예, 저는 과학적 여론조사 기법에 의하여 저번에 그 국민의힘을 131석으로 했는데 최근에 조금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6석 벌써 줄었어요. 6석이 줄고 민주당은 그때 150석 정도 봤는데 지금 161석까지 민주당이 올랐네요. 예, 보수 신당인데 이준석, 이현주 이런 어떤 그 오늘 신당을 거의 가시화하는 듯한 발언을 아침부터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니다. 저건 김한전 술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이 보수 신당 가능성을 절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창당해봤자 간신히 열석이다. 간신히 열석인데 이것도 많이 봐준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진보정당은 정의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그 외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에 흡수될 것 같고, 다른 어떤 그 녹색당까지 봤을 때 최대치는 4석이다. 예, 이렇게. 그러면 보수신당은 아무래도 이제 비례정당으로 원내 입성을 하는 게 그 10석 중엔 비율이 높겠죠. 아니 물론 지역구 출마자를 내야 되는데 네. 비례가 훨씬 많을 겁니다. 예, 실제 예, 당선 예. 비율은. 그래서. 아마 7대3 정도로 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오히려 감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혁신위가 별로 이 총선에 네. 뭐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을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땐 잘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고부터 이제 지금 대통령 발언, 혁신은 말짱 도루묵, 뭐 이러면서 김포 논란까지 봤을 때 아직까지 선거 전략이 그다지 탄탄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하향될 거다. 이 다음 주엔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이경 대변인님 어떻게 전망 주셨어요? 네. 민주당 150석. 민주당은 150석은 저는 이거 최소화했을 때가 150석인 거고요. 최소화했을 때 150석. 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115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이 150석, 국민의힘이 115석은 10석이 빠졌네요. 115석을 지난주 제가 2주 연속 115석이었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6개월의 지지율의 평균치로 냈을 때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총선을 앞두고 6개월의 평균 냈을 때와 대비했을 때 제가 그렇게 계산이 115석이었는데 왜 10석이 빠졌느냐.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혁신위에서 나온 혁신안 그리고 지금 김포 서울 편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빠질 수밖에 없는 이슈를 서로 던졌다라는 점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수신당이 제가 지난번에는 10석에서 5석에서 5석에서 10석 이렇게 됐었는데 25석. 지금 보면은 제 주변에서 충청권의 주변에서도요. 진짜로 보수신당이 새로운 게 뭔가 있다면은 지지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이른바 지지할 의향이 이준석 있다. 신당에 대한 거는 기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들어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은 5석이었는데 15석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진보정당의 20석, 저는 무소속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정당까지는 이제 20석을 얘기했던 것은 이것은 아까 뭐 기본소득당이 민주당이 통합될 것이라고 얘기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는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당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녹색당, 진보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석 정도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망치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던지는 이슈가 사실 거의 언론이든 많이 회자가 되고 논의가 되어 있는데 크게 선거 국면에서 이게 뭐 묘책이다, 전략이다, 뭐 이런 평가도 지금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딱히 폭발력이 있는 이슈는 아닐 거다. 선거에서 플러스되는 요인은 아닐 거다. 오히려 국민들이 정확하게 정책을 점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지난 전망치보다도 좀 낮게 잡아주셨는데요. 박진영 원장님 어떻게 저는 뭐 전망해 전혀 주셨어요? 비과학적인 저희 희망입니다. 이거는 약간 희망 전혀 비과학적인 저희 성적표인가요? 희망. 옆에 이제 보시면은 이번 총선은 1985년 2.12 총선처럼 되어야 된다. 2.12 총선이 그 당시 2당이던 민한당, 관제 야당이 폭망해서 3등이 되고 YS DJ가 밀던 선명야당, 신민당이 2당으로 등장했던 그 시점처럼 뒤집어질 것이다. 85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이거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 김포하고 서울 통합 이슈는 오세훈이 던졌고 김기현이 대통령실과 합의 없이 받은 겁니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건 뭐냐면은 지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용산에서 김기현을 내치려고 했어요. 자르고 비대위로 가려고 했는데 중진들이 저항을 한 거야. 아니 공천도 대통령이 하고 사면도 대통령이 했는데 왜 당이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김기현을 좀 더 끌고 가자 이렇게 당에서 의견을 전달하니까 용화대 쪽에서 그럼 혁신위원회라도 받아. 그래서 이제 그 파란 눈의 윤석열 우리 저분을 이제 윤석열 대신 이제 당에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요한 씨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23% 올랐어요. 23% 올랐습니다. 그리고 혁신위가 만들어내는 이런 김포 아이디어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은 오를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2달 정도 지나면은 김기현하고 쳐낼 겁니다.
그래서 두 달도 제가 안 여기 남았다. 보수신당 80석에는 누가 포함되냐면요. 뭐 이준석, 유승민뿐만이 아니라 조영, 김기현, 박대출, 그다음에 김태호, 조혜진 등 그 수많은 영남권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하려고 하는 낙동강 하류 인생들 그분들이 이쪽으로 갈 것이다. 하류. 그래서 80석이 돼가지고 저는 2등, 3등 당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온다. 무소속이 아니라 보수신당과 결합할 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민주당 쪽에도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당이 상당히 약진하는 하나의 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가 이렇게 여론조사와 전혀 관계없이 저의 기대치를 적어봤습니다. 네, 듣기에 아주 비과학적이라는 느낌은 드는. 그래도 마음에 드시죠? 그래도 귀가 마음에 솔깃해요. 달콤하죠. 이게 바로 달콤하시는데요. 김포가 주는 판타지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역판타지. 약간 근거가 없는 부족한. 역발상하는 저게 바로 그 선거판의 김포 프레임이에요. 역발상이라서 좋다. 역발상이라서 잠시 꿈을 아니 꿔봐요. 그런데요, 호연지기님께서 박진영 님도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잘못이냐면 여기 보이네요. 국민의힘 40은 잘 지적하셨고요. 이건 40이 잘 지적하셨대요. 그런데 보수신당. 보수신당 80은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 뭐 여론조사 회사도 좀 다녀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정치 구도에서 선거를 치르면 2달 전에 나왔던 중요한 여론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내부적인 자료를 봤는데 두 당 다 어느 정도 나냐면은 165대 125 나왔습니다. 두 여론조사 다. 현재 그대로 가면은 165 대 125. 오, 거의 맞으시네요. 민주당 165, 국민의힘 165 대? 125 나온다라고 이렇게 125 나왔는데요. 대? 125. 그거는 이제 보수가 분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인데 아니 단순 여론조사만 갖고 안 되고요. 투표율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정밀하게. 그렇게 해서 이걸 저기 하다 보면 양당이 같이 그러면 높아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시뮬레이션까지 무당파가 했던 거예요. 이제 투표를 안 하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대충 이 비율이 맞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뭐 여론상으로 저는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내년 총선의 목표는 윤석열 당이 100석 미만을 가지는 거다. 그게 목표지. 민주당이 200석 현실적으로 그게 들어가는 목표가 아니고. 아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그 왜 거사하기 전날 예, 예. 수류탄 들고 사진 찍는 것 같아. 아, 예, 예. 상황이. 수류탄, 물병 근데 수류탄. 비장하고. 물병 수류탄. 저래고 사진 하나 비춰줘요. 예, 하나 찍어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리고 얼굴도 전과자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기가 있으시죠. 백성 밑으로 얘기한 건 윤봉길 의사 같은 문법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보니 진짜 같잖아요. 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탄핵과 대한민국의 정상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민주 진보 진영이 단결하고 양보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것에 동의하는 중도적인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도 언제든지 저는 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양반이 윤봉길 같아 보이니까 내가 김구가 된 느낌이 들어 사실은. 근데 뭐 보니까 참 아주 우리 박진영 진영 논리가 네. 아주 진영적이다. 진영 박진영, 민주 진영 박진영. 민족 네. 진영 같아. 오늘은 민족 아주. 진영. 네, 윤석열 민족 의사. 진영. 민주 시민 진영을 하겠습니다. 민주 시민 진영? 네네. 뭐 그런 말도 있나? 어쨌든 네. 예. 저희가 이렇게 전망하는 동안 4,000분 가까이, 아까 3,600분 정도 계셨는데 3,700분 넘어서고 있고요. 네. 정도리 님이 민주당 200석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드린 전망치에 굉장히 공감도 해주시고 다른 의견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아니 우리가 댓글러들이 좀 수준이 낮네. 전부 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네. 아무래도 분석적으로 안 하고. 그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희망적이다. 네. 좀 표현을 좀 저는 뭐 독설 바로 쏴버리려고. 독설이. 좀 퀄리티 있는 토론을 원합니다. 저는 네. 표현을 좀 품격 있게 좀. 아무래도 보수신당에 거는 뭐 기대 그리고 뭐 민주당의 어떤 판세에 또 미칠 영향 이런 이야기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깊게 나누지 못했으니까 일단 혁신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까 혁신이 태동하게 된 부분은 정말 선거에서 대패했고 국민의힘이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은 정말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를 바로 교체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이제 혁신위를 태동시켰다라는 건데
인요한 혁신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재밌게 봐요. 또 내가 그 술 친구기 때문에 유달리 재밌게 봐요. 원래 아는 지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자주 가는 중국집 있어요. 그 대만 사장님 계시는데 연희동에. 근데 거기 우리 그 꽤 몇 상자 저 중국 술을 맡겨놨거든. 이제 하여간 대화하면 인요한 저 교수하고 대화하면 95%는 자기가 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아까 파란 눈의 내가 윤석열. 투쟁을 해서 5% 정도 얘기해. 그건 투쟁이 필요하군요. 5% 점유를 위해서. 5%. 우리 당 지지율하고 똑같아. 그러는데 꼭 2차 가자 그래. 옆에 맥주집에 네. 자정 넘어서.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다른 분하고 그 중국집에 갔어요. 그 이제 그 사장님한테 저 맡겨놓은 그 술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없대. 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마시고 갔군. 인종환이 와서 다 먹고. 내가 와서 다 먹었고 갔다고? 다 처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남았대. 멀쩡한 한 병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얼마 있다가 저기 또 만났는데 한동안 또 아파가지고 금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은 윤 대통령하고 죽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술도 좋아하시고. 95% 대화의 점유율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은 5%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95%가 있어요. 그 임자가 있지. 영사에. 그래가지고 저 보니까 술 많이 드시고 오시라. 거기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술 취한 혁신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용한 칼라에 맞다. 그렇군요. 2016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때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호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천하려고 하고 하위 20%를 잘라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때 민주당이 깨졌습니다. 안철수 당이 나왔던 거예요. 결국은 혁신이라는 것은 누구를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하는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요한 혁신이가 좀 더 활동적으로 일을 잘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쪼개집니다. 오히려 일을 잘하면요. 혁신을 민주당도 쪼개졌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기 때문에 그 당시 혁신위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쪼개지는 과정까지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최종 결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인요한 혁신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혁신이가 지금 지지율을 올릴 겁니다. 분명히 올릴 겁니다. 한국 정치라는 것은 이슈를 만들고 언론이 조망해주고 언론이 솔직히 뭐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게 저거 아닙니까? 황색 언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망해줘요. 대통령이 고개 몇 도 숙이나 이런 거 기사 쓰는 수준인데 그럼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러나 인요한을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혁신의 칼자루를 더 높이 칠 겁니다. 그러면은 중진들은 더 반감해서 뛰쳐나갑니다. 국민의힘이 깨질 것이다. 그리고 나가는 중진들이 신당을 만들 것이다. 물론 이 의석수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은 그런 기대 속에서 12월 27일 날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가면 두 가지 쌍특검. 저는 이 합리적인 중도들은 보수들은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 가족의 문제니까 대통령이 수용해야 된다. 거부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끄집어낼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윤석열 정권의 몰락의 시작입니다. 이미 지도부나 험지, 중진, 친윤 이런 의원들을 이제 험지에 출마하거나 이제 불출마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발끈했던 보도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윤핵검이죠. 이제 윤핵관이 아닌 윤핵검들의 공천을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용산 대통령실 직속 선거기획단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직할 그러면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왜 이렇게 하느냐. 처음엔 진짜 뭔가 혁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본인 출마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선거기획단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놓고 판을 깔아놓고 그러면 내 자리 하나 좀 차지해보겠다라는 좀 단순한 계산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박진영 선배님 말씀 주신 것처럼 떨어져 나와서 현재 이제 중진 의원들, 친윤 의원들이 좀 떨어져 나와서 좀 뭉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김포 이슈, 대통령이 언급한 탄핵 이슈부터 마지막에는 혁신위에 대한 평가까지. 혁신위가 혁신을 잘하면 잘할수록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또 원내 입성을 시도하는 순간 인요한 위원장이
굉장히 혁신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여러 의견들 들으면서 앞으로 전망하는데 오늘 방송이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의미 있는 방송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오늘 토론 좀 숨차게 달려와 봤는데 오늘도 새로운 닉네임을 이제 밀고 계신 진보의 달마대사 김종대 의원님, 네. 박진영, 진영 민주진영, 박진영, 저는 유성매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경 유성매직 똑순이 이경 부대변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